안녕하세요. 전산회계 운용사 3급 자격시험을 취득하기 위한 강좌의 첫 번째 영상입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은 필기와 실기 시험을 구분해서 시험 보기 때문에 필기 강좌가 다 수강이 되시고 필기 자격증에서 일단 시험을 먼저 보고요.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다른 날짜에 동일한 급수의 실기시험을 여러분이 보셔서 이 실기시험까지도 합격이 되면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이라는 자격시험에 최종 합격이 되는 시험입니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따로따로 시험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필기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같이 학습할 내용은요. 자격시험에 대한 안내와 회계라고 하는 기초 개념을 다룰 거고요. 첫 번째, 이 시험의 주관처는 대한상공회의소죠. 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어떻게 시험을 응시하고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같이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라이센스 코챔.net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고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아주 많은 자격증을 취득을 이제 과정이 있는데 이 중에 다양한 종목 중에 회계 세무와 관련된 자격증은 유일하게 전산회계 운용사뿐이에요. 그래서 전산회계 운용사 프로그램 안으로, 아니, 프로그램이래. 홈페이지 안으로 들어가시면, 그리고 이제 회계라고 하는, 세무회계라는 자격증을 통틀었을 때, 국가 기술 자격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전산회계 운용사뿐이에요. 나머지 자격증들은 다 국가 공인이에요. 공인. 얘는 이제 기술 자격증이고요. 자, 시험 안내부터 문제, 일정, 자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볼 건데요. 국가기술 자격증으로 되어 있고요. 응시 자격은 뭐 제한이 없고, 제가 이제 운용사 3급을 지금 강의하지만 운용사는 1급도 있고 2급도 있고 3급도 있는데 3급은 가장 쉽죠. 가장 초급입니다. 그리고 이제 2급을 공부하시는 거고 2급도 이해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1급으로 가는 거야. 순서는 그렇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중에 3급, 2급, 1급 다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따로따로 응시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기가 합격이 되면 그 다음에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필기시험이 합격이 되지 않으면 실기시험 자체를 응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실기시험을 볼 때는요. 필기시험이 합격이 됐을 때 볼 수 있는데 필기시험이 합격이 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기를 수백 번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붙고 나면 2년 안에 실기시험을 계속 응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2년이 지나고 나면 필기시험과 관련된 이 합격했던 여부가 사라져. 그러니까 다시 필기를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실기를 또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기가 우선 합격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나면 그 필기 시험이 합격이 된 이후에 2년이라는 기간 동안 실기를 무제한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실기 시험은 나중에 공부하시는 거고 필기를 먼저 합격을 하셔야 돼요. 2년 안에 실기 시험 합격하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그게 1, 2, 3급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3급이고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제 과목을 잠깐 보면 3급은 회계 원리 정도가 시험에 나오고요. 전체 객관식 문제로 2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 전체 시험 시간은 한 40분 정도 제공돼요. 이게 합격이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실기시험을 보러 갈 거고 프로그램을 운용하게 될 거고요.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는 거고요. 얘는 이제 1시간 동안 시험을 보게 돼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2급이나 1급은 제가 얘기하지 않을 거고 3급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합격 점수는 필기의 경우는 60점 이상일 때 합격이에요. 그리고 운용사 3급의 필기는 과목이 한 개니까 그냥 25문항에 전체 100점 만점 중에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는 거고 합격이 되면 2년 안에 실기시험을 응시하시게 되고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시험을 보는데 이 프로그램 운용하는 실기는 합격이 70점 이상이에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시험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제 뭐 이런 특성하고 학교 다니거나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운용사 3급에서 필기 시험을 면제해주고 실기만 보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의 경우는 이제 이 필기 강의를 보고 계신다면 면제받지 않았다는 거겠죠. 아주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고요. 면제받지 않았으니까 필기 보고 실기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래 보면 뭐 수업료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학점 인정도 꽤 되기 때문에 자격 특전에서도 약간의 메리트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아주 예전에 공개했고요. 2019년도까지인가 뭐 조금씩 공개했고요. 그 이후에는 전혀 공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 은행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준비할 때 예전의 기출문제 앤드 모의고사 형식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를 여러분이 준비하시게 될 거고, 저도 뭐 기출문제를 제가 어디에서 공수해가지고 여러분에게 강의할 수 없는 게 그게 유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부 출판사에서 기출문제를 이렇게 동일하게 유형을 동일하게 복원해가지고 교재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게 그렇게 되면 저작권법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고, 예전의 기출문제는 공개했기 때문에 그 기출문제와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이 정도로 나옵니다 라는 모의고사가 이제 예전의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시험을 준비하시면 돼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크게 벗어나는 문제가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한두 문제 때문에 목숨 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시험 보는 거는 합격을 하면 되는 거고, 합격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점수만 획득하면 되는 거지. 이런 공부를 할 때 나는 100점 맞아야지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시면 이런 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되고, 실제로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진짜 오프라인 강의에 가서 하루 종일 앉아서 공부해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서 100%를 이해할 수 있도록 뭐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제 회계세무 강의를 계속하고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등등등 하고 있죠. 근데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다음 자격증으로 올라가고 나중에 이게 실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까지를 하려면 하나하나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 공부가 단순하게 학점 인정을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 다음 2급으로 가거나 뭐 이런 단순한 구조라면 점수만 맞으면 되지 100점 맞으려고 공부하는 건 사실은 큰 의미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게 공부를 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걸 어떻게 사용할 거냐가 중요하다면 그렇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전산회계 운용사 시험은 매우 실무적인 시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말문제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전산회계 운용사 특히 3급은 정말 쉬워요. 근데 처음에 회계를 모르기 때문에 진입할 때 좀 힘들어요. 초반에. 이걸 이해해야 되니까. 회계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니까. 근데 그걸 이해하고 나면 매우 쉬운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자, 이제 시험 문제 아래 보시면 뭐가 공개형이 있잖아. 여기에 있는 대부분의 공개형은 다 실기시험이에요. 매년 프로그램이 바뀌기 때문에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공개형 문제를 알려줘야 실기시험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서, 실기시험은 몇 개 정도는 공개해주지만 필기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은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이런 것도 나오겠죠 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그냥 너무 많은 그 에너지를 허비하지 마시고 중요한 부분들은 익숙하게 가져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겠다는 건 25문제 중에 두세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고 시험을 대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른 자격증, 다른 실무적인 자격증을 공부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운용사 시험의 큰 특징은 뭐냐? 시험 일정이 없다는 거야. 시험 일정이 없이 그냥 항시. 여러분이 보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가가지고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험 접수를 하시면, 접수할 때 개인별로 접수하겠죠. 그러니까 개인별로 접수를 하시면 접수하러 짠 하고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그러니까 일단 장소를 먼저 택하고 장소 그리고 이제 날짜를 정하겠죠. 날짜를 정하고 나면 대한상공회의소가 이제 지역마다 있으니까 서울은 대부분 그 종로 쪽에 있잖아요. 그럼 그쪽에 선택하시고 내가 원하는 일정이 쫙 있을 거야. 한 달치 일정. 그중에 내가 날짜가 되는 날짜를 택하고 내가 원하는 시간대를 택해서 그 시간대에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인원수에 아직 공간이 남아 있는지를 보고 그 시간대에 내가 원하는 날짜로 시험장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돼. 합격 발표는 필기 같은 경우는 다음날 바로 나와요. 결과가. 실기는 뭐 며칠 걸려요. 그래도 2주밖에 안 되니까 금방 나오죠. 결과가. 상시 시험이니까 다른 시험은 언제 시험을 봅니다 라고 그냥 공시하니까 그 날짜에 내가 그 장소에 가서, 내가 가까운 장소가 없으면 먼 곳까지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만, 전산회계 운용사의 큰 특징은 상시 시험으로 개설된다는 거. 그런 게 약간의 나름의 특징이고요. 관련 자료 그냥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24년도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공개됐으니 이걸 가지고 시험 준비하세요 이런 거고요. 얘는 뭐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 안내에 대한 설명은 제가 홈페이지를 열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이렇게 시험을 낼 겁니다. 이게 이제 하나가 개정돼서 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영상도요. 25년부터 27년에 적용하는 영상입니다. 그 제가 연도를 별도로 언급은 하지 않을 거고 25년도든 26년도든 27년도든 동일한 내용으로 시험이 출제가 된다.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 어땠느냐는 별로 볼 게 없고 이렇게 시험에 출제가 된다고 하는 과목별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회계 기초에 대한 설명을 물어볼 거고 회계 순환 과정에 대해서 물어볼 거고 그리고 재무제표와 관련된 부분 중엔 재무상태표랑 포괄 손익계산서에 대해서만 물어볼 거야. 우리가 운용사 상급은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까지 물어보진 않아요. 만약에 운용사 2급으로 넘어가면 그때는 현금흐름표도 물어봅니다. 1급으로 넘어가면 자본변동표도 물어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2급 아니고 1급 아니고 3급이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 현금에 대한 부분, 금융자산에 대한 간단한 구분 정도. 외상매출금 매출채권과 관련된 부분들. 손상까지니까 대손에 대한 처리까지죠. 다양한 기타 채권, 기타 채무에 대한 부분들. 재고자산은 파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나오고요. 유형자산의 원가, 감가상각, 취득 이후의 자본적, 수익적 지출까지 그리고 무형자산에 대한 간단한 분류, 자본 파트에 대한 부분, 개인기업과 관련된 것까지 그리고 수익 비용화, 개념, 회계처리, 종업원 급여까지 요 정도. 그 외의 것들은 시험에 출제하지 않는 거야. 항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은 여러분이 굳이 공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공부는 안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운용사 3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요 앞부분이거든요. 요 앞부분. 이게 운용사 3급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회계가 거의 처음인 경우가 많죠. 나는 회계를 공부했다. 그럼 운용사 3급을 공부하시면 안 돼요. 이 강의를 듣지 마시고 2급으로 가거나 다른 공부를 하시면 돼. 나는 처음이다. 그럴 때 3급을 하는 거죠. 가장 기초. 그래서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매우 중요하고 저 영상도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밖에 없어요. 얘가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것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얘가 돼야 그 다음에 ABC를 알아야 단어를 외우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잘 이해해 놓고 그리고 하나씩 현금이 뭔지 외상매출금이 뭔지 대여금이 뭔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가면서 공부를 할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까지는 시험에 대한 소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회계가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회계가 처음이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좀 보시면 회계는 누가 필요할까요? 개인이? 개인도 회계는 필요하지. 가계부를 쓴다면. 여러분 근데 개인이 굳이 회계를 하는 이유는 뭐죠? 남편이 만약에 월급을 이제 받아서 이 아내에게 준다. 그러면 그 아내가 그 돈을 받아서 어떻게 살림을 했는지 남편한테 보고해야 되는 의무 있다. 그럼 요즘에는 바로 이제 이혼감이지. 뭐 이혼 숙녀 캠프 이런 거 보면은 이래가지고 막 싸우고 난리 나더만. 그치. 어떻게 보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돈을 줬으니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일했는지 같이 서로 공유는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개인이 살면서 다 가족인데 남편한테 돈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한 걸 돈 받아서 열심히 가계부 운영해서 100을 받았는데 80만 썼고 20을 남겼어. 20을 남겼으니까 너에게 배당금 줄게. 이런 식의 구조 필요 없고 내가 가계부 만들었으니까 너에게 보고해가지고 너에게 오케이 승인을 받아야 돼. 감사받아야 돼. 이런 개념 개인에게는 불필요하죠. 얘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이런 일이 있습니까? 개인이 가계부를 만들 수는 있겠지. 그러나 이런 개념이 별로 필요하지 않아. 근데 누가 필요하냐? 대부분은 기업이. 기업이 열심히 일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근데 그 돈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받을 때요. 얘가 난 너의 주인이 될게. 내가 너에게 100억을 줄게. 열심히 일해. 손실 났어? 괜찮아. 난 너의 주인이니까. 나 돈 줄게. 열심히 좀 일 좀 해봐. 만약에 네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남겼다면, 이익이 남았다면 그때는 나에게 줘. 배당금을. 이런 식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우리는 주인이라 부르는데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주라고 부르죠. 주식을 취득했다. 그 얘기는 나는 주주가 되었다. 주식을 취득하면 내가 100억 원어치 주식을 샀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진짜 무식한 사람들인 거지. 예전에 주가가 난리가 났을 때 내가 투자했는데 얘가 이제 거의 소멸됐어. 100억 돌려달라고 이 기업 앞에 가가지고 플랜카드 들고 손 들고 있는 사람들은 공부를 전혀 안 한 사람들인 거죠. 주주가 뭔지 모르는 거야. 주주는요, 주식을 샀고 주식이 휴지 조각이 되면 그냥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상당히 이 정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 투자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인 거지. 주식 떨어지면 망하는 거잖아.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이 사람은 뭐 하냐면 100억을 빌려준대. 빌려줄 테니까 열심히 일해봐. 대신 이자 줘. 약속한 이자. 이자는 약속이죠. 이자 주고 나중에 너 만기 되면 100억 갚아. 이런 사람과 이런 사람이 있어. 자, 이렇게 빌려줘. 이자 줘. 만기 되면 원금 돌려줘. 이렇게 하는 투자는 안정적인 투자죠.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채권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사는 건 주식이 아니라 회사채지. 채권을 사는 거죠. 그 회사가 발행하는 유가증권은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야. 주식과 채권. 자, 그럼 이런 얘기들이 존재하는 곳이 어딥니까? 기업이에요. 기업 중에는 여러 가지 기업이 있어요. 영리 목적의 기업이 있고 비영리 목적의 기업이 있는데 영리 목적은 이런 거 하는 거야. 자, 비영리는 이런 거 안 해. 네가 돈 줬어? 고마워. 나는 기부 받아가지고 장학재단을 운영할게. 여러분 장학재단 잘 운영해가지고 돈을 남겨서 돌려주는 일 합니까? 미친 짓이죠. 더 좋은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비영리 기업은 그래서 회계라는 것이 전혀 달라. 자, 여러분이 공부하는 회계는 어느 회계냐면 영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회계다. 이게 기본. 이게 전제가 깔려야만 공부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그냥 기업이면 기업이 어마무시하게 많지. 모든 기업은 다 똑같아. 우리가 공부하는 지금의 회계를 하는구나. 아니에요. 우리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회계를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게 모든 기업이라고 퉁치시면 안 돼. 반드시 어느 기업을 생각해야 되냐면 영리 기업이고요. 이 기업의 주주가 직원들도 아니에요. 우리 기업의 주주는 우리 회사의 주인인 거죠. 그냥 이런 회사를 뭐라고 불러요? 주식회사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는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부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요. 개인 기업도 있고요. 법인 기업도 있어요. 기업들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의 시험은 일반적으로 개인 기업 입장으로 시험 보는 편이야. 개인 기업. 법인 기업까지는 안 내. 법인 기업은 어려워. 법인 기업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개인 기업의 단순한 구조의 회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될까요? 물건을 팔아먹고 이익을 내야겠죠? 자, 물건을 팔고 이익을 내려면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물건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물건을 판다. 그러면 제조업이고요. 조그만 다이소는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그대로 진열해 놓고 팔고 사고 팔면서 마진을 내는 기업이죠. 이런 기업들을 상기업이라고 불러요. 제조기업은 제품을 직접 만드는 기업, 상기업은 편의점처럼 물건을 사서 진열하고 팔기만 해. 아주 단순한 구조죠. 사고 파는 기업이야. 근데 어마무시한 기업이 됐죠. 이 기업의 대표가 다이소죠. 다이소에 없는 게 없잖아요. 막 사오는 거야. 만든 기업들로부터 진열만 해. 엄청 팔려. 하여튼간 애들을 다이소에다가 풀어놓으면은 1시간도 돌아다니면서 그냥 그거 끄는 거 끌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담아봤자 많이 담았는데도 뭐 2만 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지고 돈 버는 거죠 뭐. 진짜 박리담이에요. 자, 이렇게 상기업. 그러면 여러분 제조업과 상기업 중에 누가 회계가 더 어려울까요? 물어보면 당연히 얘가 어렵죠. 제조업은요 끝도 없이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 원가가 어려워. 원가를 공부하지 않으면 제조업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조업에 대해서 회계 처리를 물어보는 시험은 전산회계 운용사 2급이에요. 그때부터. 자, 운용사 3급은 제조업을 몰라. 단순한 기업이야. 상기업. 자, 여러분이 전산회계 운용사 3급을 공부하러 들어오셨을 때 나는 어떤 기업의 입장에서 회계 처리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인가를 물어보면 첫 번째 영리기업이야.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식회사라는 개념을 일단 공부를 하는데 개인 기업이고요. 거기다가 상기업입니다. 주식회사라는 거 하는 건 개념을 공부하지만 여러분이 시험 볼 때 개인 기업인데 상기업인 경우는 주식회사가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개념은 알고 계시되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의 회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기업이며 개인기업의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전산회계 운용사는. 그래서 아주 많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럼 기업이 회계를 왜 할까요? 내가 돈을 받았잖아. 얘한테든. 그러면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경영했는지 경영의 결과를 알려줘야지. 알려줘서 주주에게는 열심히 일해서 이익이 났으면 배당금을 주고 얘한테는 약속한 만큼 이자를 주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기업에 관심이 있으니 외부 정보 이용자라는 건 그 기업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잠재적인 투자자들. 알 수 없죠. 그런 알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 회사의 정보를 알려줘야만 미래에 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 정도는 매번 공시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주는 수단이 뭐냐? 그게 재무제표예요. 재무제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회계고요. 그럼 회계라고 하는 건 크게 보면 이런 거야. 기업은 외부정보 이용자들에게, 외부정보 이용자는 다양한 사람들이죠. 우리 기업의 정보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 정보가 재무제표고.
그러면 그 정보를 이용한다는 얘기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게 회계인 거야. 그래서 회계란 무엇인가를 정리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의 유용한 정보를 식별 측정해서 보여주는 일련의 과정인데 그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무한 반복이죠. 회사는 망하지 않는다는 게 전제니까. 망한다는 전제면 기업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지. 우리가 회계라는 공부를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기업은 어떤 걸 합니까? 재무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부 정보 이용자는 왜 봅니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봅니다. 근데 그 정보는 무엇입니까? 재무제표.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회계를 딱 이제 한 5분 정도 들었다. 그럼 회계를 하나로 정리하세요. 그럼 단 하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겁니다. 그 얘기가 왜 하나의 답으로 결정되냐면 재무제표를 만든다는 말은 이 안에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목적, 외부정보 이용자들이 재무제표를 보는 목적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회계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다. 여러분은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공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업 실체라고 했는데 기업 실체는 경제적인 주체별로 개인도 나름의 회계 있잖아. 국가 지자체도 정부 회계를 하잖아. 비영리도 회계가 있어. 기업 회계도 있어. 근데 지금부터 우리는 기업 회계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돈을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이 모든 회계 처리를 공부하는 게 일반적으로 영리 기업 회계이기 때문이에요. 가계 회계는요.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서 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제 하는 거지. 그래도 해야지. 그치? 우리 집의 가정이 어떤 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얼마가 있고 얼마가 갚을 게 있는지 해야지.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개인이 내가 한 달 동안 월급이 이제 들어왔어요. 통장에. 저도 이제 국민은행 거래하는데 통장에 이제 국민은행이 한 400이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돈이 나가죠. 국민카드 200 얼마, 신한카드 얼마 이렇게 돈이 빠져나가. 그리고 남는 돈이 얼마야? 26만 원 뭐 이렇게 남는 거지. 한숨이 나네. 다 이게 살지 않아요? 근데 이게 또 돈이 또 나가 100만 원이 나가. 이게 가능해? 알아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었어. 짜증. 그러니 가계회계를 써봤자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니 잘 안 쓰게 되지. 근데 여러분 이거는 가계회계고 정부회계는 어떨까? 정부회계는 100억을 예산을 받았어요. 다 써야 돼. 남기면 내년에 예산이 감축돼. 다 써야만 해. 그래갖고 멀쩡한 도로 갈아엎는 게 다 그런 거잖아. 쓸데없는 돈을 써. 왜냐면 100억 받았는데 99억 쓰고 1억 남았어. 1억을 어떻게든 써야 돼. 그래갖고 쓸데없는 짓을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다 써야 돼. 그래야 내년에 또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짓거리들은 진짜 그지 깽깽이들인 거지. 그러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도 다 그런 것들이잖아요.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공무원들이 욕먹는 거고. 자, 비영리회계는 돈을 남기면 또 그 좋은 일 하면 돼. 애들 장학금 주고. 종교법인이니까 뭐 종교활동에 쓰고 하면 되죠. 돈을 남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공부하는 건 기업회계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외부정보 이용자는 아까 되게 많았죠. 그러니까 주주도 되고요. 경영자도 돼요. 경영자가요. 우리 회사의 경영자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회사의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회사의 주인은 항상 주주야. 우리는 A라는 기업인 것뿐이고. 그럼 A라는 기업을 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으면 누군가는 경영을 해야 하고 최종 책임을 져야 돼. 경영자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CEO가. 그러면 경영자가 열심히 돈을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경영을 했어. 그래서 이 경영자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뭐냐면 재무제표죠. 그러면 재무제표가 어떤지 경영자도 관심이 있어야겠지. 그걸 보면서 내가 잘 일했고 그러면 이들에게 좋은 의사결정을 통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줬고 주주가 경영자가 만든 재무제표를 보면서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얘 연봉을 올려줄 수도 있고 얘를 자를 수도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종업원도 마찬가지예요. 종업원들이 재무제표를 볼 수 없다면 내가 연봉을 더 올릴 수 있는지 상여금 받을 수 있는지 우리는 계속 손실만 나고 있는데 자꾸 연봉 올려달래. 바보 같은 짓이지. 어떻게 해야 돼요? 관둬야죠. 계속 손실나 이러다가 이제 회사는 죽게 생겼어. 그러면 완전 죽기 전에 빨리 회사 나오고 퇴직금 받아야지. 그거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구나 재무제표를 봐야 될 사람들은 아주 많다. 직간접적으로 회사의 정보를 원하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뜻이죠. 이런 게 시험에 나옵니까? 물어보면 나올 수 있어요. 전반적인 개념을 물어본다면. 자, 그 다음에 유용한 정보가 뭡니까? 이해관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정보라고 얘기하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가 무엇인가? 이걸 공부하는 게 회계인 거야, 결국에. 그리고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식별하고 측정해야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식별하고 측정한다는 그 자체가 무엇입니까?
정보를 만듭니까? 이게 아니라 해석해야죠. 그리고 전달도 해야죠.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자, 이때 장부에다가 기입해서 장부, 이게 결국은 장부잖아. 장부를 만들어야 되는데 장부를 만드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오랜 세월 동안 북이라고 불렀어요. 북이. 자, 북이는 장부를 기장하는 거야. 북키핑이라고 부르는데 그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단식 북이가 있고 복식 북이가 있는데 단식 북이와 복식 북이가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하는 회계는 들어보셨겠지만 단식 북이 아니고 복식 북이가 되는 거예요. 단식 북이는 집에서 가계부 쓰는 게 단식 북이에요.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것만 단순하게 기록하는 것. 복식 북이는 현금만 중요한 게 아니죠. 외상으로 남아있는 돈,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복식 북이는 모든 거래를 기록하는 거야. 탁구 칠 때 복식은 두 명이 치잖아. 단식은 한 명이 치고 단식은 한 개만 중요하고 복식은 다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별하고 측정하는 것은 그것을 장부를 만들어서 해석하는 과정이고 장부를 기장하는 방법으로는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부기는 복식 부기다 정도를 이해하시면 돼요. 이번 시간에는. 단식 부기는 기업의 활동을 어떤 원칙이 없어. 아무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현금 출납장 같은 거 만들 때 그냥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만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현금의 출납장을 그려보면 앞에다가 뭐 날짜나 내용 같은 거 쓰고 돈이 들어온 게 얼마, 나간 게 얼마, 그래가지고 현재 잔액 얼마, 이거 다죠. 만약에 3월 10일 날 엄마한테 용돈 받았다. 용돈 쓰고 10만 원 줬고 나간 거 없고 10만 원 잔액.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10만 원 있는지 확인하고 잔액이 10만 원이 진짜 있는지 확인해서 맞으면 잠깐 자. 그리고 나서 3월 12일쯤에 친구를 만났는데 떡볶이를 사 먹기로 했는데 그 친구가 돈을 안 가지고 나왔대. 그러면 어떻게 나보고 돈 내래. 그래서 한 15,000원을 썼어. 그리고 돈은 85,000원이 남았어. 내 지갑에 85,000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맞으면 자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바라보는 거야. 너무 아깝잖아. 그치? 친구한테 이 돈 중에 일부를 돌려받을 것인가? 내가 산 것인가?를 선택해야겠죠. 내가 산 거면 전액 다 비용 처리하면 되고 돌려받을 거라면 어떻게 하면 돼? 일부를 자산으로 처리했다가 나중에 채권으로 걸어놨다가 친구한테 얘기해야죠. 야, 이 중에 그래도 5,000원은 네가 줘. 5,000원 받아. 그럼 9만 원이 되겠지. 자, 어떻게 할 거냐를 선택하겠지만 자, 이런 고민합니까? 안 하죠. 단식 부기는 그냥 현금이 얼마 있었지? 나갔지? 잔액이지. 이것만 기록하는 거야. 그러니 이거를 회계라는 개념에다가 접목해서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 수 있는 부기냐 이거죠. 절대 못한다. 그냥 개인이 취미상 하는 게 단식 부기인 거야. 자, 그럼 복식 부기는 어떻게 가는 거냐.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경영상에 해당하는 활동들을 원칙에 의해서 작성하는데 그 원칙을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서 모두 다 원인과 결과를 모두 다 기록하는 방식을 복식부기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거든요. 거래를.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으로 나누는 순간에 왼쪽과 오른쪽을 부르는 이름이 생긴 거예요. 그것을 왼쪽은 차변이라 부르고 오른쪽을 대변이라 부르는데 왜 차변과 대변이라고 부르냐? 이 이름은 의미가 없어. 처음에 만들 때 우리나라가 이제 한문을 쓰니까 차변과 대변이라는 이름을 누가 쓰기 시작했고 그냥 그게 계속 명사화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근데 왼쪽 오른쪽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회계적인 측면에서는 왼쪽 오른쪽이라고 말하는 게 전문적이지 않잖아. 차변과 대변이 전문적이냐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야. 그냥 누가 만든 거 쓰는 거지. 그런데 오랫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따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차변, 대변, 왼쪽, 오른쪽. 근데 왼쪽, 오른쪽으로 나누어서 기록하는 이게 원칙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 복식부기 원리를 괴테가 인간이 만든 최고의 지적 창조물은 유일하게 복식부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복식부기는요.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알겠지만 완벽한 방식인 거야. 사실은 이렇게 인간에게 진리라는 건 없는데 이 방식은요. 벗어나질 않아요. 완벽해요. 제가 생각해도.